투자자들은 2차 전지에서 지금은 양극재 시대, 내년에는 또 음극재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해요.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대장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강력한 수급도 MSCI 관련한 외국인 수급은 결국은 이번 달 정도다. 이번에 이렇게 반도체주가 폭락하면서 시장이 막 흔들릴 때 그래도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제 2차 전지주잖아요. 네.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2차 전지주, 그때도 강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강할까? 혹은 그때 강했으니 앞으로는 좀 약해질까?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살아있는 건 2차 전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잠깐 한번 하락하긴 했었는데 다시 또 오늘 또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2차 전지 하나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시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지금 뭐 계속 각국에서 발표한 내용들 보면 2020 몇 년까지 만든다, 2030년까지는 뭐 우리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네, 뭐 이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쪽은 확실하다라는 거 하나로.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소부장들 보시면은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다 강세가 나왔었거든요. 오늘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갔어요.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도 장비주 중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은 그렇게 상한가까지 갔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대장 역할을 해주던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부분들은 조정 받았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양극재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양극재 대장이 이제 에코프로 BM이고 그다음에 이제 LNF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음극재는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너도 나도 실리콘 음극재를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한솔케미칼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 얘네들도 다 우리도 실리콘 음극재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게 이제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SK 머티리얼즈는 SK 이노베이션한테 하겠죠. 그다음에 한솔케미칼은 삼성 SDI 가능성 있고 그다음에 대주는 이제 LG화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이제 뭐 대주전자재료 뭐 이렇게 되어 있어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2차 전지에서 지금은 양극재 시대, 내년에는 또 음극재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음극재가 기존의 2차 전지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걸 잘 써야지만 지금 보면 그게 현재 음극재가 흑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실리콘으로 가면은 파워업이 되는 거죠. 뭐 한번 레벨업이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2차 전지의 성능을 업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리콘 음극재 쪽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투자한다고 다 난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지금은 양극재 시대지만 뭐 내년을 바라보면서 내년부터를 생각하면 음극재 쪽을 이제 계속 보시는 게 맞는데 또 최근에 뭐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이 대장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좀 유효하고 최근에 보면 뭐 리튬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대장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됐을 때 추세적으로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힘이 많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워낙 많이 안 빠지고 잘 갔었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좀 싸 보이는 거. 그렇죠.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네, 가격 메리트 이런 부분들. 뭐 혹자들은 최근에 이제 뭐 첨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LNF도 그렇고 뭐 에코도 마찬가지지만 다 전체적으로 증설 발표를 했잖아요. 증설 발표를 하다 보면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요. 아, 우리가 증설을 했을 때 뭐 몇만 킬로와트 뭐 증설 뭐 어쩌고 막 이러잖아요. 뭐 몇 킬로와트 증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증설을 한 걸 때리면은 그게 바로 이제 뭐 어디 뭐 폭스바겐이랑 계약했어, 뭐 포드랑 계약했어, 뭐 어디랑 계약했어,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대수가 딱 계산해서 나와요. 대수 곱하기 뭐 그 증설한 거 딱 이렇게 계산하면 실적에 최상단이 찍히거든요. 멀티플이 어디까지구나라고 딱 찍혀요. 그것까지 지금 계산해서 가는 거거든요.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들은 그렇게 따지면 혹자는 이미 2030년 것까지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수급에 쏠림 현상은 계속 있는 편이니까 그렇죠. 추세가 확실히 꺾이지 않는 동안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뭐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후발로 올라오는 종목이 이제 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종목도 제가 되게 상당히 좀 바닥에서 좋게 보았던 종목인데요. 후발로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최근에 제일 많이 올랐을 거예요. 아마 이 종목 이건 참 코스모 신소재네요.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먼저 달렸었고 그 모 회사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가 예.
뭐 상관없어. 그냥 막 달려요. 시장이랑 상관없이. 이 회사도 지난번에 요쯤에서 이제 자회사 전해질하는 회사랑 합병을 했거든요. 흡수합병을. 그래서 아 이제 나도 이제 2차 전지야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계속 이렇게 막 빌빌빌빌빌 하더니만 움직이면서 이제 실적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고점 생각하면 뭐 아직도 멀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가장 최근에 뭐 그래도 시장의 트렌드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이제 에코프로 BM 차트를 한번 봐드리면 아 이건 에코프로네요. 네. 에코프로도 상당히 올랐네. 네, 에코프로도 많이 올랐죠. 에코프로 비행 그룹이 에코프로 그룹이 코스닥이나 뭐 이런 데서 2차 전지에서 대장이고 뭐 거래소에서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 이 두 그룹사만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소재 대장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21선 딱 찍고 이 양봉이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1선이에요. 한 달 동안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21선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잘 유지가 됐기 때문에 혹시 뭐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점권인 한 29만 원 정도를 단기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겠죠. 다만 이제 지난번에 여기 33만 6천 원대까지 슈팅했던 부분은 일정 부분 그 당시에도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오버슈팅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 그 오버슈팅 부분을 좀 뚫어내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한 32만 원대죠. 32만 원대 재돌파 여부를 에코프로 BM을 놓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한번 바닥에서 말씀드렸었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 분리막 네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게 MSCI 지수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편입 때문에 그래서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뭐 때를 맞춰서 이제 사모펀드들은 이제 차익 실현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물론 공모 받았겠죠. 그리고 그 전부터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그렇고 연기금은 조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편입 때문에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뭐 이달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계속 사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있게 말씀드렸을 때는 아마 이때 거예요. 요때 부분인데 지금 14만 원대에서 지금 21만 원대까지 뭐 물론 25만 원 근처까지 갔습니다만 지금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직까지는 21선이 살짝 밑에 내려오긴 했지만 이건 훼손된 상태는 아니고 21선이 꺾인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SK IT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저가권이 20만 5, 6천 원 정도 되겠죠. 여기 단기적으로 마지노선 놓고요. 보유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조정이 살짝 들어온다 해도 21만 원 정도 안 깨는 정도라면은 한번 트레이딩 바이 네, 이 부분은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등했을 때 여기 23만 원 부분의 저항, 네, 이 부분은 좀 인식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의 힘으로 또 강하게 올라간다라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지지는 뭐 20만 원, 저항은 23만 원 이렇게 러프하게 보시면서 트레이딩 정도는 뭐 외국인 수급 믿고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삼성 SDI가 좀 제가 계속 좋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계속 뭐 대장주였죠. 네, 네, 원성 그래서, 배터리에. 네. 그때도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미국의 이렇게 증설 투자 발표를 하면서 80만 원 넘어가면서 슈팅을 할 때 그때 이제 단기 매도 찬스로 잡으시면은 맞지 않겠냐 말씀드렸었는데 이때죠. 82만 8천 원 찍는 날 이제 뭐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증설 얘기도 나왔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고점에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저가 예전에 저항 때도 이렇게 아마 그려드렸을 것 같아요. 직전 고점에 이렇게 저항 때 이렇게 그려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역시 21선 건드리지도 않고 일단 SDI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셀에서는 지금은 가장 대장주가 아닐까 기업 분할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실적 보지 않아도 돼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대형 주단에서는 SDI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21선 훼손되지 않고 우상향 추세입니다. 다 물론 근데 지금 이제 이평선들이 이렇게 풀려 있어가지고 이격이 또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게 뭉쳐 있을 때는 이렇게 뭐랄까요? 그 마루 운동할 때 보면 도마 넘을 때 막 달려와서 딱 찍고 제주 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뭉쳐 있을 때 힘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공중에 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낙하점을 찾아야 되는 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은 지금 좀 약간 이평선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21선과의 이격은 상관이 없는데 61선과의 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뭐 주가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더 슈팅하려면은
큰 힘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시장 자체가 아직 그런 힘이 좀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SDI 같은 경우 외국인은 지금 꾸준히 사주고 있잖아요. 네, 대신에 그렇죠. 이제 기관이 좀 관망하고 이제 개인들은 80만 원만 와라 나는 팔 것이다라고 하고 기다렸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세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구간에서의 좀 매물 작업을 잘 받아내서 외국인들이 추가로 좀 올려준다라면은 물론 다른 그림이 좀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SDI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은 한 76, 7만 원? 네, 요 정도만 안 깨면은 무리 없는 흐름일 것 같고요. 오늘도 77만 6천 원, 요 정도 찍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보유하고, 예, 다시 또 반등할 때 80만 원대 좀 돌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등을 해서 82만 원 부근을 다시 강하게 거래를 실으면서 올라가 주면 추세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 반등을 했는데 82만 원 부근에서 계속 저항 맞고 다시 또 80만 원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좀 실려버리면 조금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SDI 보유하신 분들은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섹터 한번 잘 살펴봤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신규 상장한 주들, 대형주들 보면은 지금 뭡니까? 저 카카오뱅크, 네. 뭐 크래프톤 뭐 네.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참 움직임이 좋아요.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일단 요 부분 맞아요. 아직 뭐 며칠 안 돼서 차트로 뭐 분석하기는 어렵죠. 맞습니다. 차트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도 이제 올라오고 나서 급등하고 여기 이제 음봉 나오면서 조정받을 때 한 요 정도 수준, 요 날이었을 것 같은데 이날 정도는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적어도 이날 정도였으면은 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좀 시장이 좀 빠질 때 빈틈을 노려서 좋은 결과가 좀 나오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카카오뱅크도 뭐 각 증권사마다 비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KB랑도 비교도 많이 하고 KB도 카카오뱅크 지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뭐 한투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하긴 하는데 요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잘 나온 편인데 또 실적이 또 눈높이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어느 증권사는 예상치에 못 미쳤다. 뭐 실적이 좀 둔화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증권사도 있고 어느 증권사 같은 경우는 괜찮다. 잘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레포트를 봤더니 그런 금융지주 안에 있는 증권사들은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런 금융지주사들의 그러네, 영향을 진짜. 안 받는 증권사들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네 금융지주사들이 더 가치가 좀 그렇게 상장할 때부터 그랬었잖아요. 뭐 목표 주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4,000원 막 이랬었잖아요. 네. 목표 주가 막 그런 식으로 좀 그러기도 했었는데 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냥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카카오뱅크는 이게 차트상 오늘 뭐 음봉에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매물이 나온 상태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추세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8만 원 정도 그냥 러프하게 8만 원 정도 좀 지지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 역시 이제 MSCI 지수 편입도 있고, 근데 카카오뱅크는 기관 수급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연기금이 기존의 시총 상위 종목들은 까면서 새로 들어온 시총 상위 종목들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SCI MS가 아니라 신규 코스피 200 거기에서 이제 비주를 사는 거니까 네, 새로. 맞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MSCI제도 들어가지만 국내 코스피 200에도 다 들어갈 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수 플레이를 하려면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있던 건 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독 또 대형주들이 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약해. 근데 그것들 까면서 연기금 또 이런 새로 넣어야 될 종목들은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생각할 때 시가총액 1위 하면 뭐 주 그냥 대충 생각할 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이래서 쭉 해가지고 한 10개 꼽잖아요. 근데 그게 중간에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옛날처럼 그래, 네이버가 뭐 시총 상위야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깨졌어요, 많이. 최근에 들어온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게임즈도 그렇고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총이 상당히 좀 높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고려해 본다라면은 이제는 예전에 그 비싼 주식들의 시총은 빠지고 왜냐면 사실 좀 중소형주가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오르면 대형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 대형주가 빠지면 또 중소형주 되는 거고 코스피도 항상 보면 코스피 200에 있다가 탈락하는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좀 개념을 살짝 좀 바꿔서 신규 상장 종목보다는 지금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으로 좀 봐주시는 게 맞겠고 기금이나 뭐 외국인도 그런 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게임즈나 크래프톤이나 이런 대형주 새로 들어온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계속 좀 보시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 때는 그 강력한 수급도 MSCI 관련한 외국인 수급은 결국은 이번 달 정도다. 왜냐면 계속 매수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매수 완료하면 되잖아요. 매수하고 오히려 막상 편입되고 나면 팔아버려요. 예전에도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편입 이슈,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이렇게 과거에 이제 주가를 이렇게 분석해 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편입되기 전에부터 한 달 정도 계속 주가가 상승하고 편입돼서 한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그 뒤로는 오히려 손실로 쭉 가는 경우가 다 분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좀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일단은 말로 네. 때우는 걸로. 네, 말로 때우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게 이게 과거에 상장했던 종목들 다 비교 예시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상장하기 전에 한 30일, 뭐 22주, 뭐 한 3, 4주 뭐 이 정도는 계속 사고 상장하고 나서 한 일정 부분 수요가 한 1, 2주 정도 있지만 그 뒤로 봤더니 오히려 더 많이 빠지더라. 네,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형주하고 이런 종목들을 좀 비교하시라는 게 이쪽에서 수급이 다시 또 빠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팔아제꼈던 또 대형주를 다시 또 넣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 마냥 빠진다고 희망 없다, 실망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손님도 아까 오기 전에 통화했는데 부산에 계신 분인데 현대차도 끝났대 막 이러고 삼성전자도 끝났대 그러면서 네, 계속 그러니까, 다 끝났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현대차 이 자동차주의 그 차트가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현대차 끝난 거 아니냐. 아, 차트로만 차트 한번 봐보죠.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음. 좀 모양만 보면 좀 안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큰 그림만 지금 봐드리면 일단 큰 그림만 봐드리면 그런데 지금 자동차 미국의 요번에 소비 지표가 안 좋았던 게 의류하고 자동차예요. 그 두 개가 다 지표를 갉아먹은 건데 일단은 뭐 의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에 좀 살 만큼 샀잖아요 옷을. 그렇죠. 열심히 샀으니까 이제 입어야죠.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돈 주던 걸로 샀었는데 이제 돈 떨어졌는데 굳이 내 돈 들여서 또 사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도 또 다시 번지고 있고 또 자동차도 이제 막 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해외 못 가니까 명품 막 사듯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소비를 계속 늘렸단 말이에요. 어디 쓸 돈은 없고 지방 고치는 데 쓰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이런 데만 폭발적으로 썼는데 그 수요가 좀 일시적으로 조금 줄어든 케이스도 있긴 한데 자동차를 그냥 자동차로만 놓고 보면은 특히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이제 완성차로만 놓고 보면은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친환경차로 보고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보면 멀리 보면은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게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물론 여기 팬데믹 상황 이후에 많이 오르긴 했죠. 많이 이게 오르긴 보통 했어. 이제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승 뭐 1파 뭐 3파 뭐 마지막 5파까지 해가지고 끝났다라고 보고 이제 하락 조정은 하락 A, B, C라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C파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이 C파의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이거를 보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엔 다시 또 이제 파동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뭐 저희가 생각하는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건데 맞지도 않아요. 지나고 보면은 아니, 다 엘리어트 지난 파동. 다음에 꽤 맞추는 거예요. 원래 그게. 모든 기술적 지표는 여기 맨날 댓글 쓰잖아요. 다 지나간 다음에 뭐 그렇게 분석하면은 뭐하냐, 뭐 미리 그치, 갈 길을 미리 알려줘라, 막 알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대응 전략을 드리잖아요. 이거 못 넘어가면 파세요라든지 이 정도면 사세요라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기술적 지표는 다 후행 지표예요. 선행 지표가 있으면은 돈 벌지. 누가 돈을 못 벌겠어요. 다만 그 지나간 후행 지표를 발판 삼아서 미래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좀 예측해 보고 과거와 같은 실패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차만 놓고 보면 지금 약간 좀 정책이 네, 정책이고. 그래도 제 손님은 안 된대, 걔도 안 된대, 얘도 안 된대, 다 안 된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대는데 누가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대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냐 그러셨었는데 지금 놓고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현대차는 그때 29만 원 부분까지 갔을 때가 그때 오버슈팅 상태였었고 그거는 맞고요. 그거는 맞고 지금만 이제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뭐 요렇게 제가 여기 가격은 안 봅니다만은 이게 저희가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띵띵띵 세 개의 저점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늘려서 볼게요. 3번 정도 지지되면은 그냥 지지가 된 건데 3번 정도 지지된 선이 깨지면 그거는 진짜 답안 나오거든요. 저희가 보통 위쪽에도 그렇게 고점이 이렇게 있어요. 고점이 이렇게 3개가 형성이 되면
그 고점 3개를 형성한 거를 넘어서면 그건 좀 큰 돈이 들어왔을 때만 넘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밑으로도 저점이 3번이 형성이 되는데 그걸 깼을 때는 좀 더 많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현대차가 지금 거기까지 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한 번, 두 번, 가격적으로는 21만 원이 네 저점권이에요. 제가 예전에 갭 메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여기 갭이 있어서 이 갭을 메우러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왔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보면은 갭을 이쪽 고점을 보면은 21만 5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마지막 갭을 메운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도 메웠는데 메우고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면 안 돼요. 메우고 올라갔는데 또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기술적 대응을 하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 어떤 면이라고 보냐면 요거 깨지면 좀 더 빠질 수 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질 수 있다. 네. 그런 호흡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현대차가 지금 여기 21만 원이 지지선인데 지금 여기 지금 60일선이 지금 이제 플랫해졌잖아요. 네. 플랫해지다 못해 약간 꺾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미 21선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데드 크로스죠. 근데 이 데드 크로스를 돌리기 위해서는 주가가 좀 빨리 올라가 줘야 돼요. 주가가 적어도 22만 원대 위에서 놀아줘야 돼요. 특히 여기 계속 요새 맞고 내려온 자리가 22만 5천 원이거든요. 그 22만 5천 원을 강하게 회복해 주면서 거래가 붙어줘야지만 현대차가 뭔가 다른 움직임을 시도한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현대차한테 큰 돈 들어와야 되고 뭔가 호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큰 돈 들어오려면은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놈의 새로 신규 IPO한 애들한테 물량 뺏겼던 거 부분은 그 부분이 좀 해소되는 시점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차는 21만 원이 지지선인데 요게 깨지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 하락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시장의 지수가 뭐 완전히 맛이 가면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뭐 아까 먼저 오셨던 이상준 소장님이랑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상준 소장님은 야 다 빠진 것 같아 저한테 그러고 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 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시장을 좀 편안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질 이유가 없으면 당연히 빠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빠졌을 때는 물론 당연히 리바운딩이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은 좋아질 수 있는 온갖 이유들을 다 끌어다 붙여서 시장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유들이 소진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또 이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이유를 찾을 때까지 대형주들한테는 좀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현대차는 지금 하락 추세를 타다가 이제 상승하기 위한 박스권 시도를 하다가 이제 그 박스권 하단이 지금 뚫릴 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권 하단을 잘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만 원을 좀 잘 지켜내야 되겠고 순간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한 번 더 이탈을 하게 되면은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놓고 보시되 일단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21선이 하락하고 있는 21선에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21선을 터치는 해도 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21선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21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양봉이 나오는 그런 전환이 필요해요. 왜냐면 21선이라는 거는 한 달 동안의 평균 주가이기 때문에 이 21선 돌리기 위해서는 20일간 중에서 적어도 주가가 급등하는 날이 좀 꽤 있어야지만 평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야 이제 이 이평선이 하락 기울기가 돌면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역시 현대차도 시간이 좀 이평선들을 다 돌리기에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더 빠져서 가격 메리트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수급이 확 들어와줘서 올려주거나 뭔가 해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어서 현대차는 좀 지금 밋밋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만 원 정도 최대 지지선 두시고 단기적으로는 21만 원을 계속 잘 유지하는지 현대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만 놓고 봐도 연기금이 계속 털고 앉아 있잖아요. 진짜 털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계속 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규 들어온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다 분산되는 효과, 이 분산 효과가 끝나야지만 매도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시장에서 현대차를 좀 보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기아차도 상당히 좋았는데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고 뭐고 없는 거죠 대형주한테는. 수급밖에 지금 믿을 게 없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깡패라서. 네. 지금 카카오뱅크가 저렇게 좋은 모습을 일단 현재 보여주는데
카카오 오늘은 물론 상승을 좀 했습니다만 네. 카카오가 언제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할 것이냐, 언제쯤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게 이제 계속 관심사죠. 저희 지난주에도 요거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네. 한 14만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바닥권이 아니겠느냐라고 지난주에 와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일단은 지금 조금 반등이 나왔죠. 14만 원 정도에서 지지하고, 그래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여기 15만 원 부근에서의 좀 저항대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15만 원대 강하게 안착을 못 시킨다라면은 역시 카카오 같은 경우도 트레이딩 전략을 쓸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승 이후에 매물이 계속 나왔고 조정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4만 원을 이탈하면은, 그때 제가 한 13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3만 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14만 원이 훼손되면서 거래가 실리면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을 하더라도 15만 원대 강하게 돌파하면서 안착이 안 된다라면은 14만 원에서 트레이딩 매수하신 분들은 15만 원 부근에 좀 저항대를 염두에 두는 단기 차익 전략이 맞을 것 같고,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많이 샀어요. 개인들은 좀 팔았지만 최근에 사모펀드도 좀 사고, 카카오도 뭐 지금 계속 이제 상장시킬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어디서 그렇게 계속 튀어나오는지 알까기 하듯이 계속 108개인가? 110. 118개. 118개? 예. 근데 계속 엄청난 알까기 하고 거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래서 또 하나. 그리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다시 또 흡수하고. 지난번에 카카오 커머스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흡수했듯이. 근데 아무튼 뭐 수급 자체만 놓고 보면 큰 하자는 없고요. 역시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시장 흐름을 탈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7만 원대까지 갔을 때가 일단 오버슈팅이라고 본다라면은 지금의 구간은 좀 매물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방향의 타진을 위한 움직임.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카카오를 사서 뭔가 강력한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14만 원 지지선이랑 15만 원 저항선, 이거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서 카카오 보유하신 분들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좀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심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안심 완전히 하기는 좀 그렇죠. 네, 그냥 차트만 놓고 보면 오히려 코스닥이 그나마 조금 지금 보시면은 원래 좀 좋았었어요. 이게 한 이틀 급락하기 전까지는 코스닥이, 그죠? 그래서 추세도 살아있고 좋았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코스닥 차트가 살짝 2차 전지 차트 같은 느낌이에요. 2차 전지가 막 잘 가다가 이틀 동안 따당 이게 맞고 오늘 좀 세게 올라왔듯이 코스닥 차트가 약간 좀 2차 전지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60일선이 깨졌었잖아요. 워낙 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깨졌다가 지금 올라오면서 오늘 60일선을 회복해 놓은 상태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음봉 나왔던 고점 부근 1040포인트 정도? 네, 여기 좀 단기 저항선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좀 다시 강하게 뚫어줘야지만 좋은데, 그리고 오늘 반등에 거래가 너무 없어요. 바닥권 반등에서 거래가 실려줘야지만 지지력이 확실한데 너무 거래가 없어요. 거래 없는 반등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음봉에서 거래가 좀 칠렸잖아요. 살짝. 네. 많지는 않았지만 반등할 때 거래 없이 반등하면 다시 되발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1선이 지금 코스닥도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꺾여 있는 21선 돌리려면은 급등해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을 샀어요. 그렇죠. 네, 오늘 샀죠. 외국인이 코스닥을 샀는데 워낙 많이 팔아치웠으니까 사는 게 맞기는 한데, 일단은 아직까지 확실한 지지력은 1000 정도? 네, 1000 정도가 다시 깨지면 좀 리스크가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1000 정도 깨지면은 다시 또 한 950 정도, 60 정도, 950, 60 정도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1000 정도를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반등했을 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40, 뭐 많이 가면 1050 정도인데, 거기 강하게 돌파 안 되면 역시 꺾여 있는 21선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지분이랑 박스권으로 가거나 한 번 더 반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거래소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거래소도 뭐 이렇게 좀 좁게 가다가 이렇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갔어야 되는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약간 트릭이었었죠. 여기서 이틀 동안 강하게 치고 오르면서 여기서 사실 죽어가다가 살려놨잖아요. 이틀 동안. 그래서 저도 아닌데 그랬었는데, 역시나 이게 좀 약간 속임수. 역시 3,300 못 넘고 쩌로로로로. 그래서 이게 팔기 위해서 좀 유인하는 반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얘기 나오면서 줄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게 다 그어드린 선들이거든요. 뭐 요새 그은 선들이 아니라 뭐 지금 상태로는 3,100선 정도를 단기 지지선으로. 근데 이게 지지선도 찾다 보면은 계속 밑에 많이 있어요. 3,100에도 있죠. 3,050에도 있죠. 3,000에도 있죠. 계속 그러면은 나는 이제 혼자서 이런 거지. 아니야. 3,050은 지지할 거야. 3,000은 지지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하락을 다 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빠지기 전에 내가 먼저 던지는 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 상태로 놓고 보신다라면은 3,200선 정도가 1차적인 좀 저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200선 좀 저항으로 놓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바닥선으로는 뭐 오늘 찍은 3,124 정도니까 한 3,120? 네, 요 정도를 좀 단기 지지선으로 놓고 좀 봐주시면은 왜냐하면 여기 지금 선을 제가 이제 초록색 선 잡고 있는데 쭉 보시면 이제 여기 요 구간이거든요. 여기 요 구간. 네, 여기 요 구간에서 좀 지지가 됐던 라인이잖아요. 3,100선 라인이. 그래서 그 정도를 좀 지지선으로 생각해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100 살짝 깼다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좀 빨리 반등이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점을 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역시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어서 이번 반등은 1차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 반락을 했는데 또 지금 저점에서 지지가 잘 되고 괜찮다 그러면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저점이고 반등은 한 3,200선 정도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20 정도 단기 지지선 놓고요. 이게 깨지면 추가적인 하락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3,000도 깨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추후에는 그럴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서 시장을 보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 뭐 시장이 뭔가 호재를 만들어내거나 시장의 상황이 바뀐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시장 상황 속에서 일단 코로나 이후에 돈 다 뿌렸고 돈 뿌린 걸 기반으로 해서 경기가 막 회복이 좋아져야 되는데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소비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다시 또 코로나가 번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빨리 잡히지가 않으면 돈을 그렇게 썼는데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돈 풀린 것 때문에 화폐 가치로 인한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다시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시장이 뭐 서서히 중기 조정으로 물론 가격 조정 말고 기간 조정으로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간 조정 말고 가격 조정으로 가면서 계속 3,100을 잘 지지하면서 옆으로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 다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뭔가 시장의 강력한 수급 효과라든지 다시 상승해야 될 이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상당히 좀 지수는 재미없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요번에 한 120포인트 빠졌다고 나 저점이야 이제 다 끝났어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좀 더 쉽지 않고 어려운 구간으로 당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기술적 반등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하셔서 안 좋았던 부분이 있다라면 비중을 조절해 놓고 다시 포트 짜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봐야 이제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또 워낙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은 또 살아있는 생물처럼 또 환경이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환경 하에서는 최악의 상황도 3,000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단기 대응을 좀 해나가자.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게 말하면 겁나잖아요. 겁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정리를 한번. 그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3,120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으니까 단기적으로 3,120이 안 깨지는 선에서는 좀 지켜보시고 내가 가진 종목이 시장이 리바운딩을 하는데도 전혀 연동을 못해. 그랬을 때는 분명히 저는 비중 조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종목은 시장이랑 같이 가는 종목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 대신에 또 시장이 반등하는데 내 종목이 올라왔는데 시장이랑 같이 똑같이 막혀. 그럼 역시 비중 조절. 계획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형주, 지수 관련주는 일단 좀 몸집이 지금 많이 무거워졌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대장주 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수랑 같이 좀 연동을 하시는데 하여튼간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간에 개인적으로 이번 리바운딩이 3,200선을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 일단은 좀 비중을 조절해 놓고 다시 지지선 찾기를 한 다음에 되사놓던 현금을 들고 있든 간에 전략을 좀 다시 짜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장이네요. 네. 네. 근데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얘기 들어보면은 뭐 다 원래 이랬다.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럼요. 저도 뭐 20년 넘게 주식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막 유튜브도 유튜브고 뭐 방송도 방송이지만 지난번에 그때 막 이렇게 한 이틀 막 세게 올랐었을 때 삼성전자랑 막 이렇게 세게 올라왔었을 때 느낌이 그 전에 막 이렇게
모든 섹터주들 중소형주 돌리고 그동안 안 가던 거 한 바퀴씩 다 돌려가지고 더 이상 돌릴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마지막에 다 한 번씩 8개를 주는 반등이어서 저희 예전에 말하는 고아원 가기 전에 엄마가 짜장면 사주는 그런 느낌의 시장이었다고 저희 맨날 그랬었거든요. 이게 오늘 반등이 고아원 가기 전에 짜장면 사주는 반등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때 약간 살짝 다 돌려서 더 이상 갈 게 없는 시장이어서 이게 막판에 죽기 전에 힘쓰기 아니었었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차마 방송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좀 못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일단 하락은 나왔고 맞을 만큼 좀 맞았고 지수보다 내 종목은 더 많이 빠졌고 체감 지수는 이미 뭐 200포인트 혹자는 뭐 300~400포인트 빠진 느낌이라고는 하시니까 사실 또 뭐 그렇게 빠지면 또 지수랑 괴리를 좀 좁혀가는 흐름들도 있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좋게만 보지 마시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충실하게 내가 이제 기술적 지표에 맞춰서 종목을 대응할 거면 그거에 맞춰서 나는 아니다.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괜찮다. 훼손되지 않았다. 끝까지 간다. 그런다면 그 기업을 믿고 가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유안타증권 손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